네? 한국이 그걸 해냈다고요? 여기 지금 사우디에 모여든 전 세계 사람들이 충격에 빠졌다고 하는데요. 사우디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던 걸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독일 슈투트가르트 출신의 인프라 기술자 마르틴 클라인입니다. 국제도시 인프라감리단에서 세계 각지의 상하수도, 교통망, 항만 설비 프로젝트를 감독하고 평가하는 일을 해왔습니다. 저를 거쳐 간 프로젝트는 최소 수십억 유로 규모였고, 유럽 주요 엔지니어링 대학에서 강의도 자주 했으며, 특히 물 관련 인프라에 있어서는 유럽과 미국만큼 확고한 기준과 기술이 있다고 믿어 의심치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우디아라비아 정부가 추진하는 리야드 수도망 혁신 프로젝트의 국제감리사로 선발되었을 때 저는 전율에 가까운 감정을 느꼈습니다. 마치 제 커리어가 단 하나의 문장으로 요약되는 듯한 느낌이었어요. 이 프로젝트는 내 경력의 정점이 될 것이다. 라는 생각이 단숨에 떠올랐습니다. 단순히 중동의 또 다른 개발 사업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세계에서 가장 혹독한 자연환경 중 하나를 가진 지역에서 가장 취약한 생존 기반을 바꾸는 일이었고 그 중심에 제가 있게 된다는 사실만으로도 압도적인 의미가 있었어요. 사우디의 수도 리야드는 말 그대로 사막 한가운데에 건설된 초대형 도시입니다. 건조하고 척박한 기후 조건 아래 그곳에서 살아가는 수천만 명의 시민들에게 물이라는 것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생존의 기준 그 자체였습니다. 공식 기상 데이터에 따르면 리야드는 하루 평균 기온이 42도를 넘고 한여름에는 50도 이상까지 기온이 치솟는 날이 수십 일 이상 지속됩니다. 피부가 아니라 뼛속까지 타들어가는 열기 속에서 사람들은 매일같이 물을 기다리고 물을 절약하며 때로는 물 때문에 삶의 방식까지 바꾸어야 했습니다. 무엇보다 심각했던 것은 이 지역의 강수량이었습니다. 연평균 강수량은 고작 80mm에 불과했습니다. 이는 비교 기준으로 자주 사용되는 OECD 국가 평균 강수량의 20분의 1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치였으며 인구 증가와 산업 확장으로 인한 수요 증가까지 고려할 때 이는 물 부족이 아니라 물 위기라고 불러야 마땅한 상태였어요. 상수원은 매우 한정적이었고 대부분의 물은 해수 담수화나 외부 수입에 의존해야 했기에 공급 비용은 천정부지로 높았고 시민들의 물 사용은 철저한 통제 아래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게다가 리야드의 기존 수도 시스템은 문제투성이었어요. 대부분의 수도망은 1980년대에 설치된 노후 배관으로 이루어져 있었으며 수십 년간의 모래폭풍, 지반침하, 무리한 도시 팽창으로 인해 구조적으로 심각한 손상이 누적된 상태였습니다. 당시 사우디 정부가 공식적으로 인정한 주요 문제 지표는 저를 경악하게 만들었습니다. 평균 누수율 23%, 공급 간헐성 48%, 수압 불균형 지점 71% 이 세 가지 수치는 단순히 기술적 불량을 넘어선 생명과 직결된 위기였어요. 누수율 23%라는 것은 정수 처리 후 공급된 물의 4분의 1가량이 중간에서 사라진다는 뜻이고 공급 간헐성 48%는 이 도시의 절반 가까운 지역이 하루 중 일정 시간 동안 물을 공급받지 못한다는 뜻이었어요. 수압 불균형 지점이 71%라는 건 도심과 외곽, 고지대와 저지대에서 수압 격차가 너무 커서 생활에 큰 불편을 겪고 있다는 것을 의미했고 이는 수돗물 사용에 있어 절대적 불평등을 만들어내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심각한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사우디 정부는 대규모 예산을 투입해 총 3조 원 규모의 국제 입찰을 공고하였습니다. 입찰 조건은 명확했습니다. 단순 교체가 아니라 완전한 구조 재설계 및 스마트 제어 시스템 도입, 고내 구성 자재 적용, 그리고 지속 가능성까지 포함한 미래형 수도망이 요구되었어요. 그야말로 도시 전체의 혈관을 완전히 새로 만드는 수술과도 같은 과업이었기에 전 세계의 네로라 하는 건설 인프라 기업들이 일제히 뛰어들었습니다. 참여한 기업의 면면은 실로 화려했습니다. 영국 기업, 프랑스 기업, 독일 기업, 미국 기업 그리고 중국 기업까지 모두가 최소 수십 년의 경력을 자랑하는 대형 기술 집단이었어요. 이들은 중동, 아프리카, 동유럽 등지에서 유사 프로젝트를 다수 수행한 바 있었고 자재와 인력, 기술력에서 명백한 강점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를 포함한 대부분의 기술자들은 이번에도 결국 유럽 기업 중 하나가 따내겠지라는 분위기였습니다. 저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어쩌면 누구보다 확신하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최종 입찰 결과가 발표되던 날, 회의장에는 한마디로 폭탄이 떨어진 듯한 충격과 정적이 흘렀습니다. 지금 발표될 그 한 문장이 각국의 자존심을 가르고 향후 중동 인프라 시장의 판세를 뒤바꿀 것이 분명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순간 또박또박 울려 퍼진 목소리가 회의장을 가르며 발표되었습니다. 본 프로젝트의 핵심 시공구역 1지구와 2지구, 총 면적 2,300 전담 시공권은 한국에게 배정된다. 모든 시선이 얼어붙었습니다.
회의장의 공기는 단숨에 무거워졌고 한순간 뒤를 이은 정적은 묵직한 의문과 혼란의 정서를 그대로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뭐라고? 한국이? 그것도 가장 핵심 구역을? 이는 단순한 낙찰이 아니었습니다. 전체 프로젝트는 총 4개 구역으로 나누어졌으며 그중 1지구와 2지구는 사우디 수도권 핵심 상수원 공급망과 도심 공급 라인이 포함된 가장 중요한 지역이었어요. 면적 기준으로만 보아도 전체 4개 구역 중 52%에 해당하는 규모였고 여기에 총 배관 길이 620km, 주요 분기 수압 제어소 84곳 그리고 스마트 유량 센터 3곳까지 포함된 명실상부한 핵심 중의 핵심 구역이었습니다. 저는 물론 옆자리에 앉아있던 프랑스 기업 기술이사 샤를보네, 독일 기업 감리팀장 마이어 박사, 그리고 중국 기업의 기술 책임자 리우 모두 당혹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특히 리우는 거의 자리에서 일어나 항의하듯 말했습니다. 이건 말도 안 되는 결정입니다. 한국은 이 지역에서 기술 검증조차 받은 적이 없습니다. 가장 복잡하고 민감한 구간을 그들에게 맡긴다고요? 프랑스 측 샤를 역시 조롱 섞인 어조로 말을 이었습니다. 한국? 걔네들 자재 기준은 우리 유럽 규격에 한참 못 미치는 거 다 아시잖습니까? 설비도 경험도 실적도 없는데 이건 뭐 실험입니까? 회의장은 곧 격렬한 기술 논쟁으로 번졌습니다. 영국, 프랑스, 중국 대표단은 이 구역이 단가가 가장 높고 기술 난이도도 가장 복잡한 구간임을 강조하며 강하게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적어도 이 정도는 유럽연합이나 중국 기업이 맡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사막 고열, 집안 치마, 수압 차이까지 고려한 복합 시공 경험은 그들에게 없습니다. 그러나 그때 한국 측 기술 책임자였던 이성우 차장,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나더니 서류 하나를 꺼내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그는 감정 없이 그저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해당 구간의 시공 제안서에는 68도 고온 내구 복합 수지관, 고밀도 유량 자동 제어 밸브, 3중 수압 차단 밸브 시스템, 그리고 4중 모래 침투 방지 구조까지 적용되어 있습니다. 자재는 전부 국내 및 국제 인증 완료 자재이며 실증 결과 평균 누수율 0.8%, 수압 유지율 98%를 기록했습니다. 그는 이어서 다음 장의 문서를 꺼내들었습니다. 또한 당사 컨소시엄은 지난 2022년 필리핀 세부, 2023년 아부다비 외곽, 2023년 말레이시아 동부 고온 지역에서 동일 자재로 480km 이상을 시공한 경험이 있습니다. 해당 사업들의 완공 후 실측 데이터를 본 위원회에 이미 제출하였으며 이 자료는 사우디 측에서 직접 검토 후 평가에 반영된 것입니다. 그 순간 회의장엔 기묘한 정적이 흘렀습니다. 프랑스와 중국, 독일, 영국 측은 더 이상 즉각적인 반박을 내놓지 못했습니다. 이 자료는 단순한 이론이나 설계도가 아닌 실제 시공 결과였고 기온 60도에 가까운 지역에서 1년 이상 유지된 시스템의 실측 데이터였기 때문이었어요. 그러나 대부분은 여전히 믿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실전은 다르다. 도면은 다들 좋게 나옵니다. 진짜 시공은 현장에서 갈리는 법이죠. 한국팀, 저 공정 속도의 자재까지 싸게 들이면 품질은 분명 어딘가 무너질 겁니다. 저 역시 마음속 깊이 의문이 들었습니다. 진짜 저 정도의 공사를 저 예산에 그 기술력으로 감당할 수 있는 건가?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미묘한 감정이 피어올랐어요. 그것은 의심과 불안만이 아니라 무언가 정말 그들이 해낸다면 그건 우리 모두가 배워야 할 어떤 새로운 기준일지 모른다는 두려움 같은 감정이었습니다. 6개월 뒤 본격적인 공사가 시작되었습니다. 그 시점은 마침 사우디아라비아의 여름이 가장 기승을 부릴 때와 정확히 맞물렸어요. 인간의 한계를 시험한다고밖에 말할 수 없는 리야드의 한복판. 아스팔트 위의 체감 온도는 섭씨 51도를 넘어섰고 건조한 열기는 매분마다 피부를 죄어왔습니다. 거대한 사막 도시 전체가 마치 거대한 용광로처럼 느껴졌고 바람마저 뜨겁고 거칠었습니다. 평범한 기술자라면, 아니 숙련된 인력이라 할지라도 이 환경에서 하루 4시간 이상 야외에서 작업을 지속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었어요. 그러나 바로 이 상황에서 한국 기술자들은 완전히 다른 차원의 모습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공사 첫날부터 현장에 특수 제작된 방진복, 즉 열차단 및 모래차단이 이중으로 적용된 작업복을 착용하고 등장했습니다. 더군다나 냉각팬과 냉각제 라인이 내장된 전동 헬멧, 고열차단 고무 소재로 만든 전용 장화, 그리고 현장 휴식소마다 냉풍기와 수분 보충용 정밀 이온음료 시스템까지 사전에 배치해두었습니다. 그들의 체계적인 준비는 과연 이들은 이 환경을 연구하고 들어온 사람들이다라는 생각을 들게 했습니다. 공사 9개월 차가 되었을 때 한국 컨소시엄이 담당한 1지구와 2지구,
전체 면적의 과반을 차지하는 이 구간의 공정률은 이미 82%를 돌파하고 있었어요. 반면 영국과 프랑스 연합팀이 맡은 3지구는 43%, 중국 건설사가 맡은 4지구는 51%에 머물고 있었습니다. 모든 국가가 동일한 시작선에서 출발했고 동일한 공정 시간을 가졌으며 같은 조건의 인력을 투입했지만 결과는 확연히 달랐습니다. 각국 기술진들은 분명 당황하고 있었습니다. 처음엔 한국은 너무 무리해서 오래 못 간다 는 식으로 치부했지만 6개월, 7개월, 8개월 시간이 지나도 한국 기술자들의 정확도와 속도는 흔들림이 없었고 결국 사우디 정부 기술감사팀이 한국팀을 본보기로 삼아 각국의 공정보고 방식까지 표준화하겠다고 통보할 정도로 표준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를 떠올릴 때마다 기술 수치나 공정률보다 더 강하게 제 가슴을 쥐어잡는 장면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복잡한 회의실이나 감리 보고서 속에 있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주목하지 않던 리야드 외곽, 한적하고 메마른 모래언덕 너머의 조그마한 유목민 마을에서 일어났던 일입니다. 바로 하이탐이라는 소년과의 만남이었습니다. 당시 그의 나이는 11살, 체구가 또래보다 훨씬 작고 마른 얼굴에는 늘 피로와 갈증이 서려 있었어요. 그 아이는 선천적인 신장 질환을 앓고 있었습니다. 하루에 3번, 일정량의 깨끗한 물을 꾸준히 섭취하지 않으면 신장 독성 물질이 축적되어 생명을 위협받는 희귀 질환이었죠. 그런데 그 마을엔 정수 설비는커녕 수도관 하나조차 들어오지 못하는 상태였어요. 어머니는 몇 킬로미터 떨어진 폐우물에서 길어온 탁한 물을 소독약과 함께 끓여 식힌 뒤 그 물을 마시게 하고 있었지만 아이는 자주 고열과 복통에 시달렸고 실제로 제가 처음 그를 봤을 때에도 앓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 마을은 원래 공사 대상 구간이 아니었습니다. 수요가 적고 인구도 고작 120명 남짓. 도시 상수도 공급의 효율성을 기준으로 보면 투자 대비 효과가 극히 낮은 곳이었죠. 그래서 사우디 기술당국도 유럽 중국 기술진도 모두 그곳은 공사 계획에서 제외했습니다. 저 역시 기술자라는 이름으로 판단했습니다. 이 마을은 공사 대상이 아니다. 경제성이 없다. 애초에 수압 조절도 불가능하다. 그런데 한국팀은 달랐습니다. 공정표에도 없던 그 마을을 두고 한국 기술진 회의가 갑자기 한밤중까지 이어졌습니다. 다음 날 아침 놀라운 발표가 있었어요. 한국 컨소시엄은 자체 예산으로 여분 자재를 투입해 이 마을의 급수 라인을 따로 연결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사우디 실무 담당자가 비용은 누가 되느냐 고 묻자 이성우 차장은 망설임 없이 이렇게 답했습니다. 이건 사업이 아니라 약속입니다. 우리가 기술로 생명을 바꾸겠다 했으니 그 아이 하나라도 살릴 수 있다면 비용은 우리가 책임지겠습니다. 설치 작업은 단 5일 만에 완료되었고 모래와 석회층이 혼재된 불안정 지형을 고려해 땅속 깊이 1.3m의 매립, 강우시 집안 치마도 자동 감지하는 센서까지 설치되었습니다. 그리고 정확히 3개월 뒤 그 마을엔 사상 최초로 깨끗한 물이 공급되었어요. 어린 하이탐은 매일 마시던 탁한 우물물 대신 한국 기술진이 연결한 관에서 나오는 차가운 물을 처음 마셨습니다. 그 순간을 저는 생생히 기억합니다. 그 아이는 작은 손으로 컵을 든 채 몇 초간 멈춰 있었습니다. 그리고는 조심스럽게 물을 입에 머금고 이내 두 손으로 얼굴을 덮으며 울기 시작했습니다. 아무 말도 없이 오랫동안. 그 후로 하이탐은 눈에 띄게 건강을 회복하기 시작했습니다. 통증이 줄었고 체중이 늘었고 무엇보다 표정이 바뀌었습니다. 4개월째 되는 날 그는 마을 중심에 새로 생긴 학교에 등교하기 시작했습니다. 아침이면 가방을 메고 흙먼지 나는 길을 혼자 걸어가는 모습이 매일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날 마을을 떠나기 전 하이탐은 저와 한국 기술자들 앞에 다가와 손에 들고 있던 종이 한 장을 꺼냈습니다. 양손으로 펼친 종이 위에는 아랍어로 삐뚤빼뚤하게 적힌 글귀가 있었어요. 당신들 때문에 제 미래가 생겼습니다. 그 순간 저는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그 짧은 문장을 읽는데 걸린 시간보다 제 지난날의 오만과 편견이 하나하나 되새겨지는 시간이 더 길었습니다. 한국은 단순히 자재를 운반하고 배관을 설치하고 수치를 맞추는 팀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기술은 사람의 삶을 바꾸기 위한 도구임을 믿는 철학을 가진 팀이었어요. 시간이 지나 공사가 시작된 지 1년이 되는 날, 사우디아라비아 리야드 북부 국제기술검증센터에서 열린 최종 실측 발표회는 세계 인프라 역사의 길이 남을 발표가 되었습니다. 각국의 기술감리단, 사우디 국토부, UN 산하 도시개발국, WHO 물리자원국 그리고 7개국 40여 개 언론이 지켜보는 가운데 사우디 정부의 기술검증팀장은 떨리는 목소리로 다음과 같은 수치를 읽어내려갔습니다. 수압 유지율 98.0%, 누수율 1.3%,
유량 제어 정확도 99.1%. 순간 회의장에 정적이 흘렀습니다. 저를 포함해 많은 이들이 그 수치가 맞는 것인지 다시 한번 확인하듯 서로의 눈을 바라보았습니다. 그것은 이론상 최적의 수치에 가장 가까운 결과였고, 지금까지 리아드에 존재했던 어떤 수도 시스템보다도 정확하고 안정적인 기록이었습니다. 단순히 높은 수치가 아니었습니다. 기온이 섭씨 50도를 넘나드는 사막 환경, 지반 침하와 모래 폭풍이 일상인 지역, 기술 인프라 접근성이 극도로 낮은 조건 아래에서 이 수치가 나왔다는 것은 곧 기술의 신뢰성, 복원력, 정밀성, 지속 가능성 모두를 증명한 것이었어요. 유엔 물리자원평가단 소속 기술분석관인 호르헤 바스케스 박사는 마이크를 잡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것은 지금까지 전 세계에서 시도된 모든 사막 기반 수도망 프로젝트 중 가장 완벽한 설계와 실행입니다. 한국 기술은 단순히 시공을 잘했다는 수준이 아니라 이 지역 환경 자체를 극복한 기술적 진화의 본보기입니다. 이날을 기점으로 사우디 정부는 한국에게 단순히 한 개 프로젝트를 넘겨주는 수준이 아닌 전국 4개 지역의 후속 인프라 구축 사업, 국경지대, 신규 스마트 농업단지의 관계 설비, 해수담수와 플랜트 내부 배관 최적화 공사까지 모두 한국 컨소시엄에게 추가 발주하였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 국왕 직속 인프라 개발기구는 이례적으로 발표문을 통해 한국에 대한 찬사를 공식적으로 발표하였습니다. 우리가 한국에게 가장 어려운 구역을 맡긴 건 단지 실험이 아니었다. 결과적으로 그들은 이 지역을 가장 잘 이해했고 가장 강한 기술력을 가진 유일한 국가였다. 반면 다른 국가들이 맡은 구간에서는 여전히 공정률이 미완성 상태로 남아있는 곳들이 존재하고 있었어요. 프랑스와 독일이 맡았던 리아드 남동부 지역은 지반 침하 대응 설계 오류로 인해 최종 공정률 78%에 머물렀고, 중국이 시공한 북서부 외곽 구간은 누수율 6.7%, 수압 유지율 82%로 기대치에 못 미쳐 보완 공사가 추가로 진행 중이었습니다. 심지어 영국 연합팀이 담당했던 알마지드 관통 구간은 아예 공정률 51%에서 멈춘 채 계약이 해지되었고, 해당 구간마저 한국이 후속 인수하여 마무리하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상황은 마르틴 클라인에게 있어 기술자 인생의 전환점이었어요. 저는 과거에 수없이 반복했던 생각을 떠올렸습니다. 한국? 기술은커녕 그 사막 환경에서 살아남기나 하겠나? 한국이 맡은 구간은 무리한 도전일 뿐이다. 가장 어려운 구간을 괜히 가져갔다. 아니었습니다. 한국은 그 구간을 가장 어렵기 때문에 가장 책임있게 수행한 것이었어요. 그리고 그들은 증명했습니다. 그 어떤 선진국도, 유럽도, 미국도 해결하지 못했던 이 척박한 환경을 유일하게 완벽히 정복한 나라가 한국이었다는 사실을. 그들은 단순히 배관을 묻은 기술자가 아니었습니다. 한 도시의 생명선을 되살린 생명의 설계자였습니다. 그 후 단순한 공사의 성공으로 끝났을 것 같던 그 프로젝트는 오히려 새로운 표준의 시작점이 되었습니다. 한국이 개발한 스마트 유량 시스템은 단순히 배관 속 물을 흐르게 하는 장치가 아니었어요. 그것은 도시 전체의 생명선을 실시간으로 감지하고 조율하고 보호하는 생체 시스템에 가까운 고도화된 기술이었습니다. 이 시스템은 사우디 내무부와 협력하여 리아드 전역 142개 구간의 실시간 수압 데이터를 수집, 소음과 유속의 변화 패턴을 감지해 이상 징후 발생 시 즉각 차단하거나 우회 공급하도록 설계된 위기 대응 체계로 발전했습니다. 이른바 K플로우 4D 모듈이라 불리는 이 시스템은 수압 변동 예측 정확도 99.1%, 비정상 누수 탐지 성공률 98.3%, 라는 놀라운 수치를 실시간으로 구현해냈고, 이는 현재까지 세계 어느 국가에서도 구현하지 못한 수준이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 기술이 리아드 한 도시의 성공에 머물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현재 이 스마트 수도 시스템은 사우디 전국 9개 도시 수도망에 단계적으로 도입 중이며 그중 일부 도시는 기존 영국 프랑스 시스템을 철거하고 한국 시스템으로 전면 교체하고 있는 중이었어요. 한국 기술은 이제 대체제가 아니라 기준이 되었습니다. 불과 1년 전 한국이 가장 어려운 구간을 맡은 건 실수다 라던 말들이 기억났습니다. 한국은 기술보다는 성실한 노동력이 강점이지 라던 프랑스 기술이사의 조소. 기껏해야 PVC관에 코팅 몇 겹 얹은 수준 아니냐 던 중국 기술팀장의 냉소. 하지만 지금 사우디 정부는 가장 신뢰받는 파트너로 가장 책임감 있는 기술국으로 가장 높은 성과를 내는 국가로 한국을 대하고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귀국하자마자 독일 엔지니어링 협회 정기 세미나에서 강연을 열었습니다. 주제는 사막의 물줄기를 바꾼 한국 기술. 당시 350여 명의 독일 공학도와 기술자들이 참석했고 저는 그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기술은 도면으로 완성되지 않습니다.
기술은 사람을 향하는 마음이 완성합니다. 그리고 한국이 그 진리를 보여준 나라입니다. 그 강연이 끝난 후 여러 대학생들과 기술자들이 제게 찾아와 말했습니다. 한국에 가서 그 기술을 배우고 싶습니다. 이제 저는 감히 말할 수 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신뢰할 수 있는 나라. 기술로 감동을 주는 나라. 그 어떤 위기 속에서도 기준을 만드는 나라. 그 이름은 바로 대한민국입니다. 이 사연을 들으니 한국의 기술은 세계 최고가 맞구나라는 것을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었고, 그러한 기술을 누릴 수 있다는 것에 큰 감사함을 느꼈습니다. 영상을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에게 감동과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라며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구독을 눌러주시면 더 좋은 영상으로 보답해드리겠습니다.